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간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지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 라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먼저 우리 형법상 내란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국토 참절 목적의 내란죄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와 연관된 것이죠.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우리 형법상 헌법상의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헌법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입니다. 근데 오늘은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상 국회를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과 연결된 것이겠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즉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우리 헌법상 최고의 국가기관인데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몰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양 역사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해 왔는데, 로마의 황제 시대부터 중세까지는 국가와 군주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황제에 대한 반역, 군주에 대한 반역도 내란이 되었고, 그래서 왕이나 군주는 기본적으로 내란죄나 반역죄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왕이나 군주는 내란죄나 반역죄를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영국의 찰스 1세 사건 이후부터 왕도 군주도 국가에 대하여 반역죄 내지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찰스 1세 때 의회가 왕에게 200가지 잘못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찰스 1세가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했죠. 이때 판결문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하여 반응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군주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후에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범죄로 각국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례뿐만 아니라 주변국 사례도 아마 살펴본 것 같은데, 먼저 개발도상국을 언급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서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성공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경우에는 외국으로 망명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때문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도 언급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서 군부를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제도적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제도의 예로 의회를 상원, 하원으로 양원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상징적인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왕이 정부와 의회에 첨예한 어떤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에게 의회 해상권을 아예 부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과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을 종합해서 결국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국회 권능을 침해하려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자칫 갈등과 긴장관계에 놓이기 쉽고,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수반은 언제든지 군을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밀고 나가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는 사실상 상당 기간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계엄 선포의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되고, 이것을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하면 정작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판단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 역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위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원칙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요건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죠. 다만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즉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는데, 만약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비록 헌법상 권한 행사를 하더라도 이때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 그리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다만 그 내용을 살펴서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라는 그런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실질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 윤석열과 그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국회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 그리고 예산삭감 등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에 국회가 이미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 선포했다.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은 동기나 이유, 명분인 것이고 목적과 혼동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는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를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그리고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로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잃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있어서 동기나 이유, 명분 이것과 내란죄에 있어서 목적, 국헌 문란 목적 이 두 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것은 변론을 하고, 비상계엄 선포행위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그 목적이 헌법기관의 어떤 권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거나 마비시킬 목적이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 라고 명확히 판시했죠. 특히 재판부는 국회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분명한 내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도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국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당연하고 개별적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 역시 위헌적인 것입니다. 판결문 중에는 영국의 찰스 1세와 관련된 헌정사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유명한 격언도 나옵니다. 이처럼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곧바로 내란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이러한 중요하고도 민감한 쟁점에 대하여 아주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